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편 고려시대 이론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문화유산 파트 하나만 이론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암기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왜냐면 실제 나오는 사진이나 이런 사찰 같은 사진보다는 여기에 등장하는 지역과 이 사찰의 이름과 이게 그 사찰의 어떤 전각인지를 같이 세트로 살짝 암기를 좀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암기를 하는 암기 노트의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셔가지고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이렇게 후루룩 볼 수 있게 참고차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대부분 불교 문화유산이겠죠. 불교랑 연결된 탑이나 절이나 이 불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불교 국가였던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삼국시대에도 불교 문화유산이 있고 고려시대에도 있고 사실상 조선시대로 넘어가도 종교로서의 불교가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불교 문화유산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별 불교 문화유산을 구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나오기도 해요. 이제 그런 특징들을 연결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이제 문화유산 같은 거는 너무 많아서 이걸 사실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물어보면 특정하긴 좀 힘들어요. 너무 많거든요. 지금도 새로 발견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로 낸다는 건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문화유산을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 하는 거를 내겠죠. 그렇다면 특정한 의미가 있는 거, 굉장히 뚜렷하게 특정 시대를 대표하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면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거, 유일한 거 이런 것들 내겠죠. 유네스코에 올라갔다든지 이런 것도 등장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셔가지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들을 모아서 볼 건데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 사찰이에요. 사찰이 어려운 이유가 사찰이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나라는 사찰이 또 되게 오래 유지가 되잖아요. 막 천년고찰이 되게 여러 개인데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사찰이 고려시대에도 있고 조선시대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건물이 지어졌다가 없어졌다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이런 게 있어서 무슨 어떤 사찰이다 땡땡사라고 했을 때 이거를 처음 만든 사람은 무슨 시대에 누군데 여기 안에 있는 어떤 전각들은 또 뒤에 시대에 누가 만들고 이런 식으로 역사가 바뀌는 것들이 등장을 하게 돼서 딱 꼬집어가지고 어느 시대 사찰의 어느 시대 전각이다 하기 힘든 것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로 내는 건 이런 게 뚜렷한 거. 이런 걸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온 것들만 출제를 하겠죠. 그래서 사찰 나오는 거 전부 다 모으면 요거 진짜 아무리 많이 모아도 주로 출제되는 건 20개가 넘지 않고요. 20개 너무 많네요. 한 10개 정도가 확실하게 출제되는 것들. 나머지는 헷갈리려고 나오는 보기 선택지들. 이런 건 얼마든지 안 중요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사원. 고려시대에 지어진 불교 사원의 종류와 특징을 보여주는 사원이겠죠. 대표적인 게 3가지가 나옵니다. 들어본 적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거를 구별을 잘하는 거는 사실상 요 앞에 나와 있는 사진만으로는 거의 구별 불가능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역과 사찰 명칭과 전각의 명칭을 세트로 어느 정도 남기가 필요하고 다행인 거는 여기가 지금 여행지로도 너무너무 유명한 관광지들이기 때문에 실제 여기를 다녀오셨던 분들 혹은 갔다 왔는데 그냥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같이 그런 내가 실제로 여기를 가봤다면은 혹은 근처를 가봤다면은 요거랑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 안동과 영주는 사실 거의 붙어 있어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버스 타고 여행 갈 때 서울에서 내려간다는 가정을 했을 때에는 안동이랑 영주가 거의 연결돼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두 개를 중간에 들러가지고 같이 보는 그런 식의 코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같은 경상권이다 보니까 이런 거 같이 체크하셔가지고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안동에 봉정사라는 사찰이 있는데 극락전이 제일 유명합니다. 사실은 주심포 양식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주심포가 있고 뭐 다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붕의 무게를 받치기 위한 공포. 왜냐면 지금 여기 기둥이 여러분들은 교재의 사진을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기둥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이렇게 기둥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지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지붕이 무겁겠죠. 이거에 무게를 받치기 위해서 기둥과 지붕 사이에 뭘 놓는 거예요. 공포라고 하는 걸 여기다 놓는 건데 이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는 거를 주심포 양식이라고 하고 기둥뿐만이 아니고 기둥과 기둥 사이까지 막 다 포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포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건축적인 특징이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냥 요거는 읽어서 기억만 해주시고 주로 여기 많이 나오는 특징은 고려시대 사찰의 사원, 전각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나무로 만든 건축 중에서 이게 아마 제일 오래된 걸 거다라고 파악되는 게 이 봉정사 극락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유네스코에도 들어가 있는 거기도 하고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이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들 가죠. 그래서 봉정사의 극락전, 안동이라는 지명과 이런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부석사 자체에도 많이 나오는데 신라시대에 한번 부석사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또 부석사가 나와요. 왜냐하면 영주의 부석사를 만든 스님이 신라의 의상대사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안쪽에 건물들이 사찰이 점점 커지고 건물이 오래되고 혹은 전쟁 중에 불에 타고 이러는 과정에서 다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중수한다고 하죠. 그런데 무량수전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에 중수가 됐다라는 기록이 또렷하게 발견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다시 지은 시점이 고려시대라면은 먼저 처음에 만든 거는 더 먼저겠죠. 아마도 신라시대에 만들어지기는 했을 겁니다. 근데 중수 기록이 확실하기 때문에 고려시대에 다시 만들었으면 고려시대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창건은 신라시대에 됐지만 이 무량수전은 고려시대에 다시 만들어진 기록이 있고 고려시대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려시대 사찰 건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심포 양식이고요. 무량수전이 유명한 거는 기둥이 이렇게 일자로 돼 있지 않고 약간 이렇게 배불뚝이처럼 되어 있어요. 이런 거 배흘림 기둥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제 우리 그 문화유산 인문학 그 에세이 책 중에서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의 길에 서서라는 책이 있었어요. 요거를 가리키는 건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무량수전 내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가 요 사찰에서 기인을 합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사찰이고 유네스코 사찰에 포함되기도 하니까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실게요. 그리고 하나 추가로 또 기억을 한다면 예산의 거의 랜드마크 같은 사찰입니다. 수덕사 대웅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심포.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고려시대 건축 양식 중에 대표적인 특징이 요 주심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맞배지붕이라고. 근데 이거는 옆에서 봤을 때 지붕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다. 이런 뜻인데 굳이 건축 특징을 막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 사진 정면 사진이고 여러분들이 옆에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게 나오는 건 아닐 겁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여기 지역 명칭하고 사찰 명칭, 그리고 뒤에 있는 정각의 이름까지는 요거까지는 우리가 가능하다면 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이 참고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많이 나오는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에 대한 기출 자료를 한번 볼게요. 고려시대 나무, 목조 건축물이고 경상북도 영주에 있고요. 그래서 지붕에 처마에 무게를 받치기 위한 나무 부재인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는 주심포 양식이고 그리고 이제 배흘림 기둥 가지고 있고 요거는 많이 나와요. 배흘림 기둥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안쪽에 불상도 하나 들어가 있다. 요렇게 체크를 또 해볼 수가 있겠는데 요것들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고려시대 사찰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수덕사 같은 경우에는 불상에서 이 고려시대 그 경전 같은 것들도 여러 개가 나왔어요.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보시고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탑. 아마 탑이랑 불상이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데 대표적인 것만 지금 2개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삼국시대에도 탑이 있고 고려시대에도 있고 조선시대에도 있어서 섞어 놓으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힌트가 나오네요. 고려시대 탑 문제로 나온다면 주로 이런 걸 낸다. 중국의 송나라하고 그 원나라, 몽골의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각 다층 탑이 많다. 크고 복잡해요. 현란하게 생겼어요. 요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거는 기본적으로 심플합니다. 요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거가 지금 여기 2개가 있는데 평창에 강원도 평창에 월정사라고 하는 사찰에 팔각 9층 석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안 보이지만 끄트머리에 풍경 같은 것까지 딸랑딸랑 지금 다 달려있는 상태고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송나라, 중국의 송나라 영향을 받아서 다각 다층에 굉장히 화려한 외양을 하고 있고 고려 초반부의 전기의 대표적인 석탑의 모습이다. 기억해 주시고 이거는 이 개성의 경천사지 10층 석탑인데 개성의 경천사지 현재 이 탑은 이렇게 야외에 있지 않아요. 현재 이 탑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1층의 끄트머리에 있는데 이거는 고려 말기에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석탑이고요. 그리고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는 대단히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층층이 모든 면에 다 조각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채굴이 되는 채석이 되는 돌로는 이렇게 많은 장식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데 대부분 다 돌산이거든요. 이 태백산맥이나 이런 거를 구축하고 있는 산들이 대체로 다 화강암 산인데 화강암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단단하다. 아주 단단해요. 튼튼하다는 거겠죠. 하지만 단단한 만큼 조각을 이렇게 많이 하기에는 좀 힘들다. 그래서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탑들은 뭐 석가탑이라던가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던가 심플하고 균형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대리석이 그렇게 많이 생산이 되지 않아요. 거의 안 된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런데 이제 조각이나 이런 돌로 만든 조각이 많이 발달한 예를 들면 그리스 같은 곳. 그리스는 그냥 그리스 위치한 지역에 뒤가 다 대리석 산이에요. 대리석 산지를 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리석을 가지고 조각도 만들고 건축도 만들고 하기가 편했던 거죠. 이렇게 장식을 많이 조각을 하려면 화강암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탑이다. 개성에 있었던 경천사라는 사찰의 랜드마크 같은 탑이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인데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한번 일본으로 반출이 됐다가 다시 반환이 되어서 현재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고려시대 말기 탑이고요. 그런데 이거랑 똑같이 생긴 탑이 서울 종로구의 탑골공원 안쪽에 있죠. 조선의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라고 하는 조선 초반 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준 탑이 이 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탑 때문에 탑골공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가끔 이렇게도 묶어가지고 문제 낼 수 있으니까 근데 시기가 바뀌어버리죠. 이건 고려시대 거고 거기는 조선시대 걸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보니까 이런 설명이 나오네요.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개성의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어떤 탑이냐? 고려 말기에 세워진 탑이다. 원나라 영향을 받았고 대리석이다. 그리고 부처, 보살, 풀꽃 무늬가 아주 복잡하게 그려져 있다. 이후에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주었다. 근데 이거는 조선시대로 넘어가요. 그리고 여기 특징이 하나 또 나오죠. 대한제국 시기였던 1907년에 일본의 국내부 대신이 그 순종 황제 결혼식에 왔다가 다나카 미사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봤다가 완전히 뿅 반해버려가지고 자기 집 마당에다가 이걸 갖다 놓고 싶다는 그런 욕망에 휩싸이게 되어서 벌건 대낮에 탑을 부셔가지고 강탈해가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뭐 작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큰 거를 갖다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외국인들도 엄청 비난을 하고 일본 내부 학자들까지도 되게 비난을 많이 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에 그 베델이라고 대한매일신보 나중에 뒤에 배울 건데 요거 만드는 베델이라는 요 언론인과 헐버트라고 또 있어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또 고종이랑 친밀하게 지낸 사람인데 요 두 사람이 아주 맹렬하게 언론에다가 이 말이 되느냐 이게 남의 나라 문화재를 막 저렇게 뚝딱 뜯어가는 게 이거는 이거 완전 도둑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언론에 고발을 해서 국제적으로 일본이 비난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뜯어가고 나서 10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에 그 부서진 상태로 반환이 되게 됐고요. 원래는 개성 쪽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돌아올 때 개성 쪽으로 가지는 못하고 이게 돌아와서 그 서울의 경복궁 안쪽에 마당에 방치가 상당히 오래 돼 있었어요. 그 방치된 기간 동안에 또 엄청나게 많은 부식이 돼가지고 되게 상태가 지금 좋지 않아요. 지금도 좋지 않아요. 나중에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을 만들게 된 계획이 발표가 되고 나서 거의 10년 동안 보존 처리하고 복원을 거쳐가지고 지금은 박물관의 실내 공간에다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국보기도 하고요. 문화재가 반출됐다가 환수가 된 대단히 특이한 케이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문제로 내기가 좀 좋을 수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에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끔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요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 사실 뭐 여기 앞에 사진도 엄청 많이 찍어요. 혹시 박물관 갔다 오신 분들 계시면 이 앞에서 사진 찍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뭐 그렇게 좋은 목적으로 세워진 탑은 아니고 여기 지금 원나라 양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가 만들었는지가 중요하겠죠. 이렇게 충자 쓰는 시기라면은 우리가 원간섭기에 해당하는 시기인데 누가 만들었냐면 그 원간섭기의 친원파, 그 친원파들이 모여가지고 원나라 황실이 영원히 망하지 않고 영원히 이제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별로 좋은 탑은 아니죠. 하지만 문화재로서의 값어치를 보면서 요거를 국보로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요 형태를 눈에다가 좀 담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불상. 이것도 만만치 않게 어렵죠. 사실 이거는 불상은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많기는 해요. 박물관에 불교 조각함만 가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심화편 고급 문제를 풀다 보면 진짜 헷갈리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불상을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러니까 불상의 이름도 너무 길고 복잡한 데다가 시대가 그러니까 시기가 애매한 것들이 좀 있어요. 불상 중에는 난 어느 시대에 만들어진 뭐다라는 이런 출생 증빙을 갖고 있지 않은 불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지만 바꿔 말하면 이것이 명확한 불상만 출제를 한다라는 거겠죠. 이제 그런 거 위주로 좀 보여주는데 불상도 시대적인 특징이 보여요. 이 무슨 뜻이냐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전 시대를 지금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불상은 부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으로 조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시대적인 분위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전쟁이 막 심했던 시기에 만들어진 불상과 이제 새롭게 어떤 세력이 다시 올라오는 시기의 불상, 이런 불상들이 사람들의 어떤 니즈와 특징과 이런 것들,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이 불상이 반영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 특징을 볼 수가 있고 유행도 또 따로 있습니다. 재질도 다르고 자세도 다르고 부처의 종류도 달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역사를 보는 게 또 가능하기 때문에 불상 카테고리가 자세히 나오는 편이에요. 자, 고려시대 불상의 특이한 특징이 뭐가 있느냐? 고려 초반부의 특징인데 고려 전반부에 자, 통일신라가 흩어져서 후삼국이 되고 그리고 다시 후삼국이 고려가 되잖아요. 그런데 후삼국이 고려가 되는 과정에서 원래 통일신라의 그 귀족들, 진골이니 성골이니 하는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없이 신분제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세력을 가졌던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방의 호족들이 막 우후죽순 일어나게 되면서 자기네들의 세력을 과시하고 증명하고 보여주고 하는 그런 용도로 새로운 세력, 지방 세력의 성장에 따라서 중앙 말고 지방에 경주 지역 말고 그 주변 지역에 지방 주변 지역에 되게 독특한 형태의 불상들이 나오게 돼요. 이전에는 잘 쓰지 않았던 재료를 쓴다거나 아니면 크기가 너무 크다거나 그래서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커다란 철불이나 석불 그리고 굉장히 개성적인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왜냐면 서로 그 지역에 세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이제 과시용으로 만든 것도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엄청나게 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이하게 생긴 거.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좀 못난이 불상이 출현했었던 시기가 이제 고려시대 전반부 시기다. 자, 불상을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국립중앙박물관 3층에 있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쇠로 만든 철불 불상 중에서 제일 크고 제일 무거운 거.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관람하는 공간이 따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하남 하사창동에서 나온 철조 석가열의 좌상인데요. 이렇게 보기에 사진으로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실제 보면은 앉아있는 단까지 합쳐가지고 약 2m가 넘게 높이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되게 커요. 되게 크고 그 철불이니까 안에가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쇠 자체가 되게 도톰하게 저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 철불이 무게가 6톤이 넘거든요. 되게 특이한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이런 대형 철불 같은 게 등장을 한다. 철은 불상을 만들기에 그렇게 적합한 소재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제일 좋은 소재는 구리예요, 구리. 구리가 제일 좋은데 구리를 이 정도 크기로 막 6톤 정도 되는 크기로 만들려고 그러면 이거는 한 명이 돈 모아서는 택도 없는 얘기고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서
철을 쓴 이유가 있긴 하겠죠. 구리를 대체할 소재로 철을 골랐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후삼국이 통일되고 고려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뭐 큰 카테고리의 전쟁은 안 해도 되다 보니까 이 병장기나 이런 거를 녹여서 철부를 주조하는데 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통일신라 후반부에 그 장보고라고 있었잖아요. 장보고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이 장보고가 주로 중국에서 이 취급하면서 우리나라 그 통일신라 쪽으로 한반도로 가지고 들어왔던 품목이 구리가 있어요. 구리. 구리가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거를 만들 수 택도 없이 숫자도 부족하고 가격도 너무 비싸니까 아마 그걸 만회할 걸로 같은 금속 중에서는 비교적 조달이 쉽고 우리가 생산도 되고 가격도 비교적 구리에 비해선 저렴했었던 쇠를 이렇게 일부 쓰지 않았나. 근데 보다시피 한번 굳어지게 되면 수정을 하기가 힘들고 구리처럼 얄쌍하게 뽑아내지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진은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드르륵 바느질한 것처럼 납땜 자국이 다 나와요. 딱 보기에는 그렇게 이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특정 시기 잠깐 전반기에만 살짝 제작이 됐다가 나중에는 제작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것도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철불이 나온다. 그러면 고려시대 초반부에 나왔던 그 철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철불 예시는 이쪽에 있고 오른쪽에 대형 석불 예시로 가장 자주 나오는 불상입니다. 충청도의 논산의 관촉사에 있는 돌로 만든 미륵보살 입상인데 너무 커가지고 지금 위에만 지금 잘려서 나온 건데요. 이게 입상이면 서 있는 불교 조각이거든요. 부처님 조각인데 이거가 저 머리 끝에 관 위에서 맨 밑에 발 부분까지 쫙 이렇게 재면은 18m 정도 나와요. 진짜 크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얼굴이 또 상당히 매우 개성적이죠? 약간 네모난 것 같은 푸근한 얼굴에다가 부처님 눈도 막 뜨고 있고 약간 뭔가 이제 그런 장엄한 분위기라든지 그 석굴암 본전불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안 나요. 굉장히 좀 개성적으로 생긴 얼굴들이 나오는데 이게 고려시대 불상의 얼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왜 이런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일반화되지 않고 굉장히 개성적인 얼굴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근데 이거를 만들 때 그 지역에 이름난 호족이 주로 돈을 댄 사람이 있을 텐데 뭐 아무래도 이 사람 얼굴을 모티브로 했을 수도 있겠죠. 가장 많은 돈을 낸 사람의 얼굴을 갖다가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의 세력가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끔 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전에 불상을 만들었었던 목적과는 조금 다른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고려시대 가장 큰 규모의 석불이 되겠고요. 별명으로 은진미륵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모양 특이하니까 잘 기억을 좀 해주시고 요거 두 개가 상당히 특징적인 거고요. 좀 성격이 같은 것끼리 묶어가지고 보면은 자 이제 돌을 가지고 더 크게 하다가 이렇게 18m짜리 큰 석불도 나와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크게 하는 건 아무래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까지 하느냐? 자 여기 밑에를 보시면 이거 바위예요. 바위가 있는데 절벽이죠. 절벽. 암벽 같은 데다가 이렇게 옷 같은 것만 살짝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몸체를 조각을 한 다음에 머리만 따로 깎아서 탁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상이라고 우기는 거죠. 당연히 이거보다 훨씬 커지겠죠. 절벽이면 그냥 산이에요. 산. 그래서 이렇게 놓고서는 이것이 불상이다. 조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나온 게 여기 두 가지 버전이에요. 암벽에다가 머리만 조각해서 올리고 절벽에다가 살짝 이렇게 옷만 이렇게 조각을 해서 몸체라고 우기는 거죠.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동의 이천동 마의 열의 입상 여기서 중요한 거는 머리를 깎아서 올렸으니까 조각인 거는 맞는데 이 절벽에다가 옷 모양을 이렇게 조각을 했어요. 절벽을 쪼아가지고 뭐를 하면은 마에라 그래요. 마에가 들어가 있으면 이 절벽에도 지금 뭘 한 거예요. 여기도 옷깃 같은 게 다 조각이 되어 있어서 여기도 마에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특이한 형태가 나오면 이거는 고려 시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가장 자주 나오는 것끼리 이렇게 한번 묶어봤고요.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마의 불입니다. 절벽에다가 이렇게 쪼아가지고 만드는 거. 이게 일반적인 마의 불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자주 출제는 안 되지만은 가끔 선지에 나오기 때문에 참고로 같이 묶어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힘들게 하는 이 영주 부석사, 여기에 소조열의 좌상이 있는데 정통적으로 이 통일신라 양식을 계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영주의 부석사가 신라시대부터 만들어진 사찰이다 보니까 그런 역사를 계승할 수밖에 없겠죠. 연대가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런데 몇 가지의 건축과 이런 불상은 신라 이후 시대인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게 있어서 당연히 제작된 시기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특이한 특징이 바로 요 소조열의 좌상입니다. 그 유명한 무량수전 안쪽에 요 불상이 있기 때문에 그 배흘림 기둥 있는 그 전각이랑 같이 묶어가지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대장경과 공예품이 지금 나와 있는데 너무 중요한 파트니까 대장경이 뭐예요? 대장경 부처님 말씀 모아놓은 그 경전이잖아요. 불교 경전. 고려는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 국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련에 부딪히면 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가서 기도하거나 할 거잖아요. 똑같죠. 이 고려시대가 500년 내내 바람잘 날이 없었던 국가다 보니까 대외전쟁을 굉장히 많이 하죠. 거란 들어와 여진이랑 싸워, 몽골 막 쳐들어오고 홍건적이랑 외구 오고 정신이 막 한 개도 없는데 그런 전투가 길어질 때마다 일반 백성들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지배층들도 이 뭔가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처의 힘으로 전쟁을 이기고 외적을 내쫓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부처의 말씀을 다 모아가지고 정성스럽게 대장경을 만드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대장경이 초조대장경이에요. 부처의 힘을 빌려가지고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자 한 건데 초반에 들어온 게 거란이잖아요. 근데 거란이 1차, 2차, 3차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말이 1차, 2차, 3차지 이게 밑에 백성들은 죽어나는 거거든요. 쳐들어와가지고 분명히 누군간 죽었겠죠. 왕이 죽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고자 이 부처의 말씀을 싹 모아가지고 초조대장경을 만드는데 이거는 처음 만든 대장경이에요. 초조대장경. 최초로 만든 처음에 만든 대장경. 뭐 이것 때문에 물러간 건 아니겠지만 여튼 거란 물리쳤잖아요. 강감찬 장군을 끝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을 갖게 돼요. 대장경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물리쳤다라고 기대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을 좀 이렇게 안정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목적으로 대장경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이 초조대장경이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몽골이 들어왔을 때에는 거란이랑 또 비교도 안 됩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방식을 쓰거든요. 이 몽골 사람들의 전투 스타일이 전쟁을 해서 특정 지역을 이제 확보를 하면은 사람이랑 재물을 싹 빼가고 그 지역에 불을 싹 질러가지고 그냥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요. 몇 년은 재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황폐화된 폐허를 만들고 가는 방식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건데 사람들 생각에 우리 그때 거란 쳐들어왔을 때 대장경 만들어서 쫓아냈으니까 이번에도 이 몽골 애들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대장경을 다시 한번 만들자. 특히나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했던 거는 최씨 무신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대몽항쟁을 결정을 했잖아요. 강화도로 천도로 해버리고. 무섭죠. 무섭고 두렵겠죠. 사람들도 동요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장경을 다시 한번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최씨 무신 정권의 주도 아래 다시 한번 대장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명칭은 다시 만든 대장경이라고 해서 진짜 이름은 제조대장경인데요. 그 대장경 목판이 하나가 한 이만해요. 이만한데 여기에 다 빼곡하게 지금 목판을 새겨 놓은 건데 이 판의 개수가 8만 장이 넘어요. 그래서 8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글자 수가 8만 자라는 게 아니라 글자 수는 훨씬 많죠. 글자 수는 훨씬 많고 그 경판의 숫자가 8만 장이 넘는다고 해서 8만 대장경이라고 해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이거를 만드는 과정이 어마무시했습니다. 나무로 만들면 뭐 물에도 썩을 수 있고 불에도 타잖아요. 그런 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나무를 썩지 않게 이렇게 방부 처리를 굉장히 오래 하거든요. 바닷물에 한 3년 동안 질 좋은 통나무를 담가 놓고서 한 3년 담가놔요. 소금물에 절여가지고 3년 담가 놓고 그걸 꺼내가지고 또 물에다 물 부어서 넣고 끓여서 쪄가지고 이걸 또 말려가지고 이 나무를 초반에 목판을 만드는 그 정비 과정만 해도 수년이 걸려요. 거기에다가 이제 깎아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깎으면서 계속 절하면서 이 조각에 들어간 사람만, 조판 조각에 들어간 사람만 100명이 넘는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 100명이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글자를 딱 찍으면 한 명이 쓴 것처럼 글씨체가 똑같은, 거의 똑같은. 그게 이제 외국인들도 되게 놀라는. 우리가 아무리 연습을 해도 100명이 손글씨를 쓴다고 했을 때 어떻게 똑같이 나와요? 기계도 아닌데. 근데 마치 기계로 뽑은 것 마냥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거가 유네스코에도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이 경판 거의 그대로 다 남아 있고요. 합천의 해인사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찰 가보신 분들도 있으시죠? 이거 미리 인터넷으로 아마 사전 신청을 하면은 이 경판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에 들어가 볼 수도 있어요. 여기 특이한 점이 뭐냐면 고려시대 유네스코 세계문화기록유산으로 팔만대장경이 등재가 되어 있다라는 점이고, 이걸 보관하는 그 대장경 장경판전 있죠? 요거는 조선시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무 경판인데 그 건축 안에 가면은 도서관처럼 경판이 다 꽂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건축 자체가 자연적으로 온도, 습도를 계절에 맞춰가지고 조절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대요. 마치 가습기랑 제습기를 틀어놓은 것 마냥. 그래서 그것도 이제 유네스코에서 상당히 특이하게 보는 문화유산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문화유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장경 기억 좀 해주시고, 자, 공예품. 우리 박물관 가면 제일 인기 있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여기에 전시가 지금 보여지고 있네요. 고려시대 하면 딱 떠오르는 거 하나.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아마 전부 다 이거 얘기하겠죠. 아예 고려라는 국가를 붙여서 고려 청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고려 청자. 초창기에 나오는 청자하고 뒤에 나오는 청자가 조금 다른데 푸른빛이 도는 도자기라고 해서 청자라고 합니다. 청자.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거고, 조선 시대가 되면은 초반에 살짝 비스무리한 게 제작은 되지만 더 이상 제작이 되지 않는, 놀랍게도 청자를 제작하는 기법은 우리 아직도 완벽하게는 몰라요. 이게 뭔가 이렇게 문서로 정리가 되지 않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도 똑같이 흉내 낼 수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있지만, 어떤 원리로 저런 푸른 색깔을 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완전한 배합 비율을 알 수가 없는 상당히 독특한 이 도자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원래 청자는요, 중국에서 먼저 개발을 한 겁니다. 중국에서 먼저 개발을 한 건데, 중국에서 개발된 걸 우리가 배워서 우리 방식의 고려 청자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초반의 청자는 아무 무늬가 없는 그냥 비취색의 순청자를 이렇게 제작을 하다가, 대표적인 게 요겁니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우리의 미적인 양식에 맞춰가지고 개발되는 게 하나 나와요. 중국에서는 만들지 않고 우리만 제작을 했었던 청자가 상감기법으로 만든 상감청자입니다. 상감청자. 홈을 파가지고 여기다가 다른 색깔이 구현되는 흙을 채워 넣어서 붉은색, 검정색, 흰색을 구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색깔 문양이 들어가 있는 독창적인 상감청자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은, 상감이 뭔가를 이렇게 파서 안에다 뭐를 채워 넣는 걸 상감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를 도자기에 응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이미 이 기법을 쓰고 있었어요. 박물관에 가면은 왜 여러분들 옛날에 집에 그 자개 장롱 같은 거 있지 않았나요? 할머니네 집에 가면은 자개농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다시 이게 역주행으로 인기를 엄청 끌고 있다고 하는데, 나무에다가 오칠을 해가지고 이거를 좀 예쁘게 꾸미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나무에 홈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뭘 채워 넣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나무에다가 장식물을 부착해가지고 예쁘게 만드는 기법인데, 어찌 보면은 나무의 표면에 이제 반짝거리는 걸로 상감을 채워버리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를 도자기에 응용한 게 상감청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전칠기도 굉장히 도드라진 기법이고, 통일신라 때부터 만들어져가지고 고려시대에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진 기법이에요. 실제로 고려시대의 나전이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나전보다 훨씬 세밀하고 디테일하고 화려합니다. 나전은 한자고요. 요건 한자고, 이거 우리말로 바꾸면 자개예요. 자개 공예가 나오는데, 그 굴이나
전복이나 이런 특히 전복 껍데기 안쪽에 이제 오색으로 막 바짝바짝 하잖아요. 그거를 폐각을 따로 분리해서 긁어내 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붙여 가지고 모양을 내는 거, 이게 나전칠기 자개 공예인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전복이 아무리 커도 뭐 손바닥만 하지 않을 거잖아요. 요만한 전복에서 그 폐각을 뜯어가지고 그거를 가구에다가 붙여서 고개를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로 만드는 가구가 작은 것도 있지만 장롱 같은 것도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기는 하겠죠. 고려의 아주 극상의 정교하고 세밀한 뭔가를 볼 수 있는 거가 대표적으로 나전칠기가 있고요. 그리고 상감 청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바로 고려 청자 보여요. 그냥 순청자 있고 여기 이제 상감기법으로 문양이 들어가 있는 것들, 주로 이런 것들은 컬러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구별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백자가 나온다면 주로 조선시대고요. 청자가 나온다면은 고려시대 거다. 이렇게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거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화유산 조사 보고서. 자, 힌트. 고려시대 목조 건축이다. 현재 남아있는 고려시대의 주요 목조 건축물이다. 고려시대 거고, 배흘림 기둥과 주심포 양식이 특징이다. 배흘림 기둥이 있대요. 배흘림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 하나밖에 우리 배우지 않았었잖아요. 머릿속에 지금 이게 떠올라야 되지 않을까? 부석사, 무량수전이 떠올라야겠죠. 여기 위치를 보니까 수덕사 대웅전, 봉정사 극락전, 그리고 거기 위에 여기 안동의 봉정사잖아요. 멀지 않는 곳에 바로 위에 위치한 요게 뭐냐?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을 골라줄 수가 있겠죠. 4번이고 오답 처리해 볼게요. 종묘 정전은 서울에 있는 거죠. 조선시대 거. 얘는 조선. 경복궁 근정전, 이거 조선시대 거. 서울에 있는 거죠. 법주사 팔상전, 이거는 보은에 있는 건데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목조 양식의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 없어서 4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자, 2번 볼게요. 밑줄 그은 탑으로 오른 것은, 저는 지금 강원도 평창에서, 평창에 있대요. 평창, 강원도 평창. 자, 이른 아침에 일어나 명상을 하고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다각다층의 탑을 돌면서 블라블라. 힌트가 지금 다 나왔어요. 고려시대 다각다층 강원도 평창에 있는 거. 이거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3번으로 찾고요. 불국사의 다보탑, 이거 신라 거잖아요. 통일신라 거니까 아니고, 일단 경주죠. 강원도도 아니고요. 신륵사 다층 전탑.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이거 고려시대 건데 이거는 고려시대의 전탑입니다. 전탑. 벽돌로 만든 건데 신륵사는 여주에 있는 거예요. 여주. 여주 쪽에 이제 유명한 사찰이기는 한데 잘 나오진 않는 거지만 그냥 참고차 말씀을 드릴게요. 화엄사 사사자 삽층 석탑. 요것도 통일신라 거기 때문에 이건 구례 쪽에 있는 거고,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어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풀 때에는 이렇게 지역이랑 사찰이랑 탑이랑 연결된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것만 알아도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자, 3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고려의 문화유산. 나전 국화 넝쿨 문의합. 이것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고려시대 나전기법이 들어간 거고요. 석탑으로는 월정사 8강 9층 석탑이 있다. 자, 그러면 고려시대 불상은 뭐가 있니? 라고 지금 찾으라고 하는 건데, 이불병좌상, 이거 우리 앞선 시기에 배웠던 건데 요거 실제로는 요만합니다. 되게 작아요. 요거 발해 거였죠. 발해. 얘는 발해 거니까 아웃. 자, 2번에 안동 이천동 마의 열의 입상. 절벽인데 절벽에다가 옷감 모양을 짜놓고 여기다가 머리로 돌로 머리만 깎아가지고 털렁 올려놓고서는 불상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굉장히 큰 거대 형태의 큰 형태의 석불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 형태가 굉장히 큰 대형 불상에 등장을 하는 게 고려시대 특징이었죠. 답은 우선은 2번인데 속어법으로 완전히 아닌 거 날려버릴게요. 석굴암 본전물은 경주에 있는 거잖아요. 통일신라 거니까 날릴게요. 고려 거 아니죠. 그리고 서선의 용현리 마의 열의 삼존상, 푸근하게
웃고 있는 이 불상은 백제미소라고 불립니다. 백제불상이었죠. 아닙니다. 그래서 2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4번 다음과 같은 기법으로 제작된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도자기 표면에 무늬를 새기고 다른 색의 흙을 메운 다음에 긁어내가지고 무늬를 나타내어서 구워내가지고 짜잔 만드는 도자기. 이 청자는 청자인데 상감 기법이 들어간 청자가 되겠죠. 그냥 기법 자체가 완전 상감 기법이네요. 이게 상감 기법이라는 걸 안다면 4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고 얘도 청자지만 상감 기법이 적용이 안 된 순청자예요. 그래서 이건 해당 사항이었고요. 기마 인물형 토기는 요거 자체 신라시대 무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해당 사항 없고 2번 백자 철학 끝무늬병은 조선시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4번입니다. 백자가 기본적으로 고려시대 말고 조선시대에 등장하는 이유는 도자기를 제작하는 기법에서 가장 구현하기 힘든 게 백자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가마에다가 넣어가지고 굽잖아요. 그런데 가마의 온도라는 게 있어요. 청자를 굽는 온도보다 백자를 굽는 온도가 좀 더 높아요. 그럼 지금이야 기기가 많으니까 이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나무 같은 것만 사용해가지고 온도를 50도, 100도 이상 더 올리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백자가 완전하게 순 백자가 완성되는 시점이 훨씬 제일 나중에 등장하는 조선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자기도 시대 순서대로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려시대는 청자고 조선시대에는 초반에 분청사기하고 뒤쪽에 백자가 나오는구나 같이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4번으로 답안을 찾으시면 되고 우리 그 문제집 보면은 별책으로 들어가 있는 요약집 같은 거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요약집에 우리 앞선 시기에 막 그 승려들도 너무 어려웠잖아요. 되게 여러 명이 나오니까 시대도 왔다 갔다 막 하고 그런 헷갈릴 만한 것들을 주제별로 모아서 테마별로 한 번에 볼 수 있게 그 노트가 따로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요거를 시험 보기 전에 한번 후루룩 보시고 특징을 한 번에 기억해 주시는 거를 좀 제가 추천을 드려볼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정리하는 것보다 이미 여기서 정리를 다 해놓은 거를 보는 게 좋으니까 그러라고 만들어진 합격 노트가 있으니까 요거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이 문화유산이나 여러 개가 시대별로 겹쳐가지고 나오는 부분들은 한 번에 이론 정리를 해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고려 시대를 정리를 할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시대를 바꿔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론은 조선시대를 들어갈 건데 우리가 이제 이론을 여러 챕터에 걸쳐가지고 정리를 많이 했으니까는 이 종합 정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서 조선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